안녕하세요. 성북구 치매안심센터 팀장 이선미입니다. 오늘은 치매안심센터 맞춤형 사례관리 평가와 기록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는 맞춤형 사례관리의 목적, 사례관리의 절차, 초기 평가 문제 영역별 실행 목표 및 실행 방안 예시, 또 집중과 응급 사례관리의 예시, 맞춤형 사례관리의 안시스 입력 예시를 끝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맞춤형 사례관리의 교육 목적입니다. 사례관리의 다양한 예시를 제공해서 치매안심센터에서 사례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인력의 전문성을 증진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이런 교육에 따라서 사례관리의 다양한 예시를 통해 사례관리자의 역할을 이해하고 그것에 따라 치매 환자 상태에 따른 개별화된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안심센터 사례관리의 업무 순서를 보면요. 먼저 사전 단계와 1단계, 2단계부터 시작해서 8, 9단계까지 쭉 나와져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미 2018년도에 행하고 있는 치매안심센터 사례관리 매뉴얼하고 조금 수정된 부분이 있고 향후 고도화 작업에서 아마 초기 평가 부분과 대상자 선정 부분이 약간 순서가 바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부분에서 말씀드릴 것은 1단계 사례관리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초기 평가를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대상자 선정 및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가 첫 번째 영역별 인지기능 평가 도구입니다. 저희 평가 도구가 14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제일 먼저 영역별 인지기능 평가입니다. 이 평가의 문제 영역에는 기억력과 진압력, 언어장애, 또 CDR, GDS, 또 기타 인지장애 이런 문제 영역들이 있는데 이것들의 이제 평가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치매안심센터에서 안시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 평가 기준이 어떤 문제 영역을 도출할 때 적용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고도화 작업에서는 이 평가 기준에 따라서 문제 영역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것들을 도출해서 실행 방안과 실행 목표를 세우도록 계획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억력 장애는 이제 기억력 장애가 있는 경우, 진압력에 장애가 있는 경우, 또 언어 장애가 있는 경우, CDR 점수가 1점 이상인 항목이 있는 경우, GDS 점수가 5점 이상인 경우, 또 기억력, 진압력, 언어 능력 이외에 다른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가 평가 기준이고 이것들의 이제 평가 기준에 맞는 척도를 적용했을 때 그것들이 문제점으로 도출될 수 있도록 향후 그렇게 수정될 예정입니다. 이런 것들의 이제 관련 요인들은 인지기능이 아무래도 치매 중증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인지기능 유지 또는 증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또는 인지기능 유지와 증진에 대한 프로그램의 접근성이 제한돼 있거나 아니면 인지기능의 신체적인 저해 요인 또는 환경적인 저해 요인들이 관련 요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실행 목표는 치매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 또 인지기능 저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또 동반 질환을 치료하고 영양 상태를 호전시키고 의사소통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런 실행 목표를 세울 때는 실행 방안보다는 더 큰 카테고리에서 실행 목표를 세우시고 그 목표를 위한 방안을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행 방안에서 먼저 인지기능의 내부 자원으로 보면 치매라는 질병에 대한 기본 교육을 먼저 제공하고 또 치매로 인한 일상생활 및 자가돌봄 기술을 교육하고 인지기능 유지 향상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 또 적절한 환경 자극을 위한 주변 환경을 관리하고 또 보완적 환경 조성을 위한 물품을 제공하고 또는 의사소통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이런 여러 가지 내부 자원의 실행 방안들이 마련되어 있고 또 외부 자원으로는 인지기능 관리 연계 서비스 제공과 또는 동주민센터나 보건소 방문간호 연계 서비스, 또 의료 서비스 연계, 또 지역사회에서 파악된 자원을 통한 건강관리 지원 이런 실행 방안들이 마련되어 있어서 우리들이 영역별 인지기능을 평가하고 실행 목표와 실행 방안을 세울 때 이런 매뉴얼들을 기본으로 삼아서 방안과 목표를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역별 인지기능의 안시스에 어떻게 적용이 되어 있는지 그런 안시스의 예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력 장애가 있냐, 진압력 장애가 있냐, 언어 장애가 있냐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기억력 장애가 있습니까? 물었을 때 있음. 예를 들어서 밑에 2번에 기억력에 어떤 장애가 있냐라고 물었을 때 거기에서 체크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기억력 장애가 있음이라고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력 장애가 있고 3년 전에 어떠한 것들이 있었냐, 금방 있었던 일, 수시간에서 수일 전 일, 과거의 중요한 일, 자신에 대한 기본 정보 망각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질문을 하실 때 옛날에 어떤 기억이 나냐, 혹시 결혼하실 때의 기억들이 나냐, 또는 할아버지가 살아 계셨을 때, 또는 할머니가 살아 계셨을 때, 부인이 살아 계셨을 때 어떤 기억들이 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서 저희가 이게 과거의 일인지 아니면 수시간 전에서 수일 전에 뭐 아들하고 약속했던 일이었는지 아니면 금방 전에 식사를 하고 나서의 일인지 이런 것들을 구별해서 체크하실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진압력 장애가 있습니까? 했을 때 우리가 보통 MMSE DS에서 평가하는 오늘이 몇 월 며칠이고 여기가 어디고 계절이 어디고 언제고 이런 것들에 대한 장애가 있는지 또는 낯선 곳과 익숙한 곳 그래서 우리가 집 안에 있을 때도 혹시 화장실을 잃어버리시는지 아니면 집 근처에서 수포 같은 데를 다닐 수가 있는지 또는 동주민센터나 뭐 은행이나 이런 익숙한 곳들을 다닐 수 있는지 아니면 여기서 집에서 멀리 떨어진 낯선 곳에서 가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질문하면서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사람 진학력에 어떤 장애가 있냐 이것도 주 조우자가 있을 때는 사실은 조우자에게 물어보시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나 주 조우자가 없다라고 하면 가끔 보는 친구들이 혹시 기억나냐 아니면 주변의 경로당이나 아니면 주변에서 살았던 또는 어디에 새를 들어 살면 주인이 기억나냐 뭐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질문해서 체크를 하셔야지 아마 이런 어떤 장애가 있는지를 좀 더 정확하게 체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언어 장애가 있습니까인데 저희 직원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언어 장애를 구음 장애라고 이해를 하는 직원들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일단 할 수 있으면 언어 장애가 있습니까? 할 때 아니오라고 체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밑에 언어 표현에 어떤 장애가 있거나 언어 이해에 어떤 장애가 있다라고 하면 언어 장애가 있습니까에 있음으로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가서 언어 표현에 어떤 장애가 있는지 이름대기인지 단어 떠올리기인지 발음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체크를 하시고 또 언어 이해에 어떤 장애가 있는지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매 중증도 CDR이나 GDS 점수를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사 일자는 자동적으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하시게 되면 초기 평가 결과가 이렇게 요약돼서 안시스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력, 진압력, 언어 장애가 제가 체크된 것들만으로 이렇게 구성돼서 뜨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초기 평가 결과를 보고 실행 목표를 어떻게 세우느냐? 그 실행 목표는 일단 이 어르신이 인지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감소시키는 것들 또 약물 치료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중단을 예방하는 것, 또 장소 진압력 저하로 인한 실종을 예방하고 또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실행 방안으로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세우시면 되고 기억력과 진압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문 자원봉사자를 연계해서 주 1회 인지 활동을 제공하거나 치료를 중단하지 않도록 병원 동행 서비스를 실시하거나 또 실종을 예방할 수 있도록 주변 지인들에게 알려주고 도움을 요청하거나 또 길을 잃었을 때 구조를 위해서 인식표나 위치 추적기, 지킴이폰, 사전 지문 등록 등을 안내하고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 장기요양 등급 판정자는 노인 장기요양 치매 인지활동 서비스를 안내하시는 것으로 실행 방안을 마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평가 툴은 정신행동 증상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 정신행동 증상은 12가지의 문제 영역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평가 기준은 12가지 항목에서 2점 이상이
인 항목이 있는 경우에 이제 문제점으로 도출되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정신행동 증상을 평가해 왔을 때 그 평가를 체크를 하게 되면 그것들이 다 문제점으로 뜨게 되어 있긴 하지만 이제 향후 고도화 작업을 통해서 이 척도를 적용을 하면 아마 2점 이상인 항목이 있는 경우에 목표와 방안을 세우도록 그렇게 안시스에 나타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관련 요인은 치매 중등도, 중증도에 따라서 관련이 있고요. 그다음에 치매 치료를 미시행했을 경우, 또 정신행동 증상 관련 지식과 또는 정신행동 증상 유발되는 신체적인 또는 사회 심리적인 또는 환경적인 이런 자극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에 대한 실행 목표는 정신행동 증상 관련 지식을 향상시키고 또 정신행동 증상에 대한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정신행동 증상의 신체적, 심리적, 환경적 요구 충족을 통해서 빈도와 정도를 완화시키는 것. 그래서 이 정신행동 증상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감소하고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에 따른 실행 방안으로는 내외부 자원이 있는데요. 먼저 내부 자원을 살펴보면 정신행동 유발 요인을 확인하고 정신행동 증상 대처 관련 교육을 하게 됩니다. 또 자원봉사자 1:1 결연 서비스를 연계하고 배회 가능 어르신 인식표를 발급하는 그런 내부 자원들이 있고 좀 더 많은 실행 방안들은 나중에 지침을 참고하시면서 방안을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외부 자원으로는 공립요양병원이나 아니면 치매 기능 보강 사업을 연계해서 행동심리 증상을 치료하는 것을 외부 자원으로 방안을 삼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지역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 또 정신행동 증상을 위한 연계 서비스 제공, 또 정신건강복지센터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이 외부 자원으로 방안을 마련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신행동 증상은 안시스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근데 이 정신행동 증상은 주로 주조호자가 지난 1개월 동안 관찰한 정신행동 증상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가 독거노인이나 이런 주조호자가 없을 때,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는 저희가 가서 판단하고 설명드리고 이해하는 것으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병이 난 후에 새로 생긴 행동 증상의 변화를 평가하는 것이고요. 병이 나기 전부터 있던 증상이면 없다라고 답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호자가 없다라고 하면 이게 병이 나기 전 일인지 병이 난 후에 생긴 일인지 사실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그 혼자 독거로 계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주변에 지인들이 있을 거니까 그분들에 대한 어떤 인폼을 받아서 정신행동 증상에 대해서 평가를 하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망상, 환각, 초조, 공격, 또 우울, 불안, 들뜬 기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안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겠으면 사람들이 무엇을 훔쳐갔다고 믿거나 자기를 해치려 한다고 믿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그대로 하셔서 없음이나 아니면 아주 가벼운 경도 또 보통 있다라고 하면 보통 아주 심하게 망상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심함으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앞에 것들은 옆에 설명이 나오는 것을 보고 충분히 체크를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무감동, 무관심도 마찬가지고 탈억제는 디스인히비션이라고 하는데요. 결국은 자기 억제를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거나 아니면 모르는 사람들에게 마치 아는 사람처럼 말을 잘 건네거나 상대방의 기분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거나 이럴 때 이것을 탈억제가 있다,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민하고 불안정도 옆에 설명이 있는 것대로 설명을 하시면 되고요. 그 밑에 반복적인 행동을 보이니까 예를 들어서 특별한 목적 없이 집안에서 왔다 갔다 하거나 단추나 그 밖의 물건을 만지작거리거나 장롱이나 서랍을 뒤지는 듯 반복해서 하는 행동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 이상 행동에 대한 평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배회나 이런 목적 없이 돌아다니는 이런 것들은 이 이상 행동에서 평가를 하시면 됩니다. 밤에 자다가 주위 사람을 깨우거나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나거나 이런 것들 이제 수면에 관한 것들도 체크하시면 되고요. 또 체중과 관련해서 식욕과 식습관 또 좋아하는 음식의 종류가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을 경도와 보통, 심함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체크한 결과 초기 평가 결과가 이렇게 집약돼서 안시스에는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총점 36점 만점에 21점으로 이분은 이제 실행 목표를 세우게 되는데요.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인한 초조나 공격성을 완화하고 또 거동이 불편하거나 또 딸의 무관심으로 인한 우울 증상을 완화하는 것을 실행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에 따른 실행 방안은 전문 자원봉사자를 연계해서 정서 지원과 안전, 안부를 확인하고요. 또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딸에게 치매와 정신행동 증상 대처 방법에 대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하고 또 ROM 엑서사이즈를 교육해서 신체적인 자극을 제공하고요. 우울 증상이 심할 경우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하고 또 정신행동 증상으로 인해서 자타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정신과 병원을 의뢰하는 것, 또 정서적 지원을 위해서 주민센터에 말벗 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안, 또 센터의 여러 가지 행사들에 연계하는 방안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도구적 일상생활 동작 평가입니다. 도구적 일상생활 동작에는 문제 영역의 교통, 외출, 물건 사기, 전화 사용, 가전제품 사용, 금전 관리, 소지품 관리, 투약 관리, 가사 관리, 식사 준비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영역들이 있고요. 이것에 대한 평가 기준은 도구적 일상생활 이 평가 10가지 항목에서 2점 이상인 항목이 있는 경우에 문제점으로 도출되게 됩니다. 관련 요인으로는 도구적 일상생활 동작이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치매 중증도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신체 기능 저하나 또 부족한 활동 자극, 또 부적절한 돌봄 기술이나 지원 체계가 부족한 것도 하나의 관련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에 따른 실행 목표로는 외출 및 대중교통 이용 기능을 향상하고 금전 및 소지품 관리 기능 향상, 식사 및 가사 관리 기능 향상, 적절한 투약 관리를 통한 합병증 예방들을 목표로 삼으실 수가 있고 실행 방안으로는 내부적 자원으로 도구적 일상생활 동작 능력을 향상 위한 보조물품이나 대안을 지원하고 기능 수준에 적합한 도구적 일상생활 동작 돌봄 제공 기술을 교육하고 외부 자원으로는 지역사회 일상생활 지원 관리 서비스를 연계하고 식사 배달 서비스 연계,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연계, 기타 다른 서비스들을 연계하는 것이 외부 자원으로 실행 방안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적절한 것을 골라서 실행 목표와 실행 방안을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시스에는 이렇게 도구적 일상생활 동작이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관찰 점수와 추정 점수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요. 관찰 점수는 현재 직접 확인되는 능력을 점수로 매기는 것이고 추정 점수는 확인되지는 않지만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환자의 능력을 추정해서 점수를 매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이분이 교통 이용을 어떻게 하는지, 외출을 어떻게 하는지, 물건을 사는데 어떤 장애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하게 되고 그것을 관찰자가 점수를 매기고 또 정보 제공자의 추정 점수를 매기게 되겠습니다. 소지품 관리, 투약 관리, 가사 관리, 식사 준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찰 점수, 추정 점수를 체크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평가 결과에 이렇게 집약되어서 나타나는데 관찰 점수는 30점 만점에 26점, 또 추정 점수가 30점 만점에 26점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들이 실행 개수라고 하는 것들은 추정 점수분의 관찰 점수 곱하기 100점을 했을 때 점수가 높으면 이 도구적 일상생활 동작이 많이 제한을 받는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에 따른 실행 목표로는 도구적 일상생활이 거의 되지 않아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돌봄 지원자나 지역 자원을 연계해서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실행 방안으로는 요일과 시간을 구분할 수 있는 약상자, 또 무게를 달아서 이분이 약을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를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약상자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약상자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스스로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전문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안, 또 가정 환경 수정을 하는데 이 어르신이 화장실 안내 그림표가 있어서 화장실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또는 물건 이름표 또는 냉온수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붙여놔서 가정 환경을 수정해주면
도구적 일상생활이 잘 안 되는 어르신들도 이런 일상생활 동작에서 좀 더 편안하게 가정생활을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낙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기술봉사단과 연계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해 주는 방법, 또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 안내 및 연계를 해주는 방법, 또 집 근처를 거주하는 딸에게 치매 환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정신행동 증상에 대해서도 교육하는 것들, 그 다음에 소지품통을 만들어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또 물건 사기 및 식사 준비가 되지 않아서 복지관에 도시락 배달을 연계해주는 이런 방안들을 세우실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신체 건강 영역입니다. 문제 영역으로는 이환 질병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피부 병변이 어떤 종류의 어떤 위치에 특기사항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통증의 빈도와 강도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이제 문제 영역으로 도출되는데, 이것들의 평가 기준은 이환 질병이 있으면 문제점으로 도출이 되게 되는 거고요. 또 이환 질병이 있거나 아니면 이환 질병이 있는데 스스로 관리가 어려운 경우, 또 피부 병변이 있으며 스스로 관리가 어려운 경우, 또 통증의 빈도와 강도가 지난 7일 동안 매일 한 번 이상의 통증이 있는 경우, 또는 중등도 이상의 통증이 있는 경우에 이런 신체 건강이 문제 영역으로 도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관련 요인으로는 부적절한 동반 질환을 관리했을 때, 또 건강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을 때, 또 치료 재개의 접근성이 부족했을 때 이런 신체 건강이 문제 영역으로 도출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실행 목표는 현 질병 상태를 유지하고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 또 새로운 질병을 이완되는 것을 막는 것, 또 이것들로 인한 합병증을 발생하는 것을 막는 것을 실행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른 실행 방안은 동반 질병에 대한 교육 및 정보 제공, 또는 보조기 사용법, 통증 관리 방법 교육, 또 동반 질환 치료 관련 가족 상담, 지역사회 이용 가능한 의료 자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내부 자원으로 방안이 마련되어 있고요. 외부 자원으로는 동주민센터 및 보건소 방문간호 서비스 연계하고 의료비 지원, 또 보건소 노인건강진단 사업을 연계하는 것을 외부 자원의 실행 방안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시스의 예를 들어보면 1번부터 11번까지 쭉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해당하는 것들에 대해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에 대한 것은 이제 고지혈증과 또 정신질환의 우울장애, 또 근골격계 질환에서 관절염, 골다공증, 고관절 골절 이런 것들이 체크되어 있고, 이후 11번의 기타 질병에서의 또 기타에서 위에 어느 것에도 체크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반 변성이나 요실금, 뒤에 지금 잘려서 잘 보이진 않는데 허리 디스크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란을 조금 더 아마 고도화 작업 때는 크게 해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신체 건강들을 체크하시고 병변의 종류, 피부 병변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없으면 없다, 있으면 압박성인지 우렬성인지 찰과상인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게 되고, 병변의 위치, 특기사항에 대해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증의 빈도에 대해서도 얼마 동안의 통증이 있었는지, 그 통증이 매일 반복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이 최고 강도에 대해서도 경도 1, 2, 3, 중등도 4, 5, 중증 6, 7, 심각항 8, 9, 10번 중에서 적어도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기사항으로는 아까 기타에다가 써져 있던 것들이 지금 우측 고관절 수술로 하반신 통증 호소, 그 이외의 것들, 또 칼로 베는 것 같은 발목 통증을 느낀다고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그러니까 위에서 체크했을 때 나타날 수 없는 것들을 특기사항에다가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 평가 결과는 이렇게 이환 질병에서는 고지혈증, 우울장애, 관절염, 골다공증, 기타 황반 변성과 요실금, 허리 디스크나 종양수술 이런 것들이 나타나져 있고요. 피부 병변은 종류가 없음, 또 통증으로는 7일 동안 지속되는 통증이 있고 매우 심각함, 또 특기사항으로는 우측 고관절 수술로 하반신 통증을 호소하는 것, 또 칼로 베는 것 이런 여러 가지 통증을 호소하는 것들이 특기사항에 적혀져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실행 목표로는 치매 또는 우울 외에 동반 질병에 대해서
보호자나 자원봉사자에 대해 교육 및 정보 제공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또 더 이상 신체 건강 관리와 악화를 방지하는 것 이런 것들이 실행 목표로 삼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합병증 및 새로운 질환 발생을 예방하는 것을 실행 목표로 삼을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 실행 방안으로는 저소득층일 경우에는 센터 내 조호물품 서비스를 연계하거나 요실금의 원인 확인을 해서 병원을 연계하거나 또 전문자원봉사자 및 사례관리자의 질환관리에 대해서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또 질환관리를 위해서 병원 동행 서비스를 연계해주고 또 낙상 예방을 위해서 거동 불편을 위한 보행 보조차나 안전 손잡이 등을 지원하는 것, 또 보호자에게 돌봄 관리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실행 방안으로 마련을 하였습니다. 평가 영역 5번째는 이제 활동도 평가인데요. 문제 영역으로는 사회 활동, 그 다음에 2번째로 운동, 3번째는 낙상력입니다. 사회 활동으로는 지난 7일 동안 접촉이 얼마나 있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 기준은 지난 7일 동안 사회 활동이 전혀 없는 경우에 문제점으로 도출이 되고 운동은 평소보다 숨이 많이 찬 운동, 또 평소보다 숨이 약간 찬 운동, 걷기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데 운동 및 걷기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가 문제점으로 도출이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낙상력으로는 지난 3개월간 낙상 과거력이 있거나 낙상으로 인한 후유증이 있는 경우에 이제 문제점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과 관련이 있냐? 결국은 치매 중증도, 계속해서 평가에는 치매 중증도에 대해서 관련이 있다라고 나오죠. 치매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회활동을 참여하는 지원 체계가 부족하고 또 사회활동을 참여해야 되는 동기와 필요성이 결여된 이런 것들이 관련 요인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낙상 예방에 대한 정보나 지식 부족하고 과거 낙상력에 대한 어떤 위험도 또 본인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도 있고 낙상에 대한 고위험 환경들이 이런 것들이 관련 요인이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것에 대한 실행 목표는 자발적으로 또는 자발적이 안 되면 지역사회의 자원을 통해서 도움을 통한 사회활동 유지 및 증진, 또 신체활동 증진 및 강화, 또 가용 범위 내에서 신체활동을 증진하는 것, 그리고 낙상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낙상을 예방하고 또는 낙상으로 인한 후유증을 조절하는 것, 그 다음에 낙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고위험 환경을 수정하는 것을 목표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 실행 방안으로는 내부 자원과 외부 자원이 있는데 내부 자원으로는 의미 있는 사회활동 여부를 확인하고 격려하는 것, 또 치매 전문 자원 봉사자의 정기적 방문을 통한 안전과 안부를 확인하고 말벗 등의 정서 지원 제공하고요. 또 쉼터를 이용한 활동 참여 지지 및 격려, 또 신체 운동 교육 및 실천 격려, 또 위험한 주거 및 생활 환경을 개선해주고 낙상 과거력 및 낙상으로 인한 후유증을 사정해주고 낙상 예방을 교육하는 것이 내부 자원의 실행 방안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외부 자원으로는 낙상 예방을 위한 보조기구를 지원해 주는 곳이 있으니까 그런 보조기구 지원을 위한 그런 낙상 예방을 위한 보조기구 지원 연계, 또 위험한 주거 및 생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서 연계해 주고 또 지역사회 모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지역사회 복지 지원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것을 외부 자원으로 실행 방안을 마련하였으니까 이런 방안 중에서 이 어르신의 체크한 것과 문제점에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서 실행 방안으로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시스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분은 지난 7일 동안 5, 6일 가족 외에 타인과 접촉이 전혀 없었던 분입니다. 그리고 운동에서는 평소보다 숨이 많이 찬 운동, 평소보다 숨이 약간 찬 운동, 걷기 전혀 하지 않은 분이고 지난 3개월간 낙상 횟수가 한 번 있던 어르신이라 걷기를 두려워하는 정신적인 충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평가 결과는 이렇게 요약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7일 동안 5, 6일 가족 외의 타인과 접촉을 했고 그다음에 평소보다 숨이 많이 찬 운동을 하지 않았고 걷기 운동도 하지 않았고 낙상 횟수 한 번 있고 이렇게 된 결과를 보고 실행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실행 목표는 낙상을 예방하는 것, 또 낙상으로 인한 후유증 조절과 두려움을 감소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그 방안으로는
근처 사는 아들이나 뭐 가족에게 낙상이 얼마나 노인에게 중요한 건지, 낙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건지 그 낙상 예방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또 운동을 통해서 근력을 키워서 낙상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고 또 낙상 예방 운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전문 자원봉사단을 교육하고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낙상 예방을 위한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봉사단을 연계해 주는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평가 영역 6번째로는 영양 상태인데요. 문제 영역으로는 음식 섭취 감소 여부, 또 심리적인 스트레스나 급성 질환, 체중 감소 여부, 체질량 지수, 이동 능력, 신경 심리학적 평가 이런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는데 지금 아마 안시스에 있는 영양 상태 평가하고는 조금 다른 평가 툴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고도화 작업을 하게 되면 지금의 제가 설명해 드리는 이 영양 상태 평가의 툴로 영양 상태를 평가하시게 되고 지금 현재의 영양 상태는 아마 요구르트를 뭐 하루에 몇 번 드시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텐데 그거는 이제 고도화 작업을 통해서 지금의 영양 상태를 평가하는 툴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 기준은 11점 이하인 경우에 문제점으로 도출이 되게 되고 특히 0에서 7점인 경우 그러니까 7점 이하인 경우에는 영양 불량으로 긴급으로 저희가 치매 사례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관련 요인으로는 치매 중증도 또 구강 및 치아 상태가 안 좋아서 신체적인 질병이 있는 경우 또는 식사 준비가 어려워서 음식 섭취를 잘 할 수가 없는 경우 또는 약물 부작용이 있는 경우 또는 부적절한 식습관이나 독립적으로 혼자서 음식 섭취를 하기가 어렵거나 아니면 신체적이거나 경제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어떤 식료품의 접근에 제한성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관련 요인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것에 따른 실행 목표로는 스트레스나 급성 질환을 관리해주고 또 영양 상태에 영향을 주는 동반 질환 치료 및 상태를 개선해주고요. 자발적인 또는 도움을 통해서 식사량을 유지 및 증진시키고 또 식료품 접근성 확보 및 향상을 목표로 하게 되겠습니다. 실행 방안으로는 내부 자원으로 건강관리 상담 실시 정보 제공, 또 영양 상태에 영향을 주는 신체적인 질병을 관리하고 구강관리나 삼킴장애 등 식사기능 유지 증진을 위한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또 외부 자원으로는 식사 배달이나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또 동주민센터 보건소 방문간호사 서비스를 연계하거나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해서 식료품 접근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 사업을 연계하는 것이 외부 자원 방안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영양상태 평가 툴은 이 안시스에 향후 이렇게 변할 건데요. 1번부터 6번까지의 문제가 있고 0점, 1점, 2점 이렇게 문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점은 14점 만점으로 되어 있고요. 12점에서 14점은 정상, 8에서 11점은 영양 불량 위험, 또 7점 이하로는 영양 불량으로 표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나면 초기 평가 결과에서 영양 상태에 해당이 있음, 총점은 14점 만점에 2점. 그래서 이 안에 세부 내용들이 어떠한 것들이 체크가 되어 있는지 쭉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실행 목표로는 영양 불량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고 또 합병증 및 새로운 질환 발생을 예방하는 것을 실행 목표로 하고 있고 그것에 따른 실행 방안은 구강 상태와 소화 능력을 사정하고 치료가 필요하면 병원을 연계해 주는 방안, 또 영양의 균형을 맞추어서 식사량을 늘릴 수 있도록 보건소의 영양 상담을 연계하는 방안, 또 보호자에게 체중 유지의 중요성과 균형 잡힌 식사 중요성에 대해서 교육하는 방안, 또 제때에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복지관의 도시락 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7번째로는 투약 현황입니다. 이 투약 현황은 투약 여부와 투약 지시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투약 여부의 평가 기준은 투약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약을 복용하지 않는 경우가 평가 기준입니다.
이분이 약을 잘 드시지 않고 있으시니까, 지금 병원에 안 가서 약을 잘 안 드시니까 투약 현황에 대해서 평가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일단 투약이 치매 환자이니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필요가 있다, 연관성이 있다라는 표시를 해서 투약 현황을 평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투약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약을 복용하지 않을 경우나 또는 약을 지시대로 복용하지 못하는 경우, 이럴 때 문제점으로 도출이 될 수 있고요. 이런 관련 요인들은 치매로 인해서 인지기능이 저하됐기 때문에 약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또는 약물 복용 관련 정보를 부족하고 인지기능 저하로 인해서 시간을 제때 또는 약물 복용법을 잘 준수하지 못하고 또 부적절한 건강관리와 가족이 지지가 잘 없을 때 이럴 때 이런 투약 현황의 문제점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목표로는 투약 수능도를 일단 향상시켜야 되고 또 불필요한 약물 복용과 불필요한 의료기관 방문 건수를 감소시키고 또 신속한 약물 부작용을 치료하고 올바른 약물 관리 능력과 그런 것들을 개선하고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목표로 삼게 되고 그것에 대한 실행 방안은 현재 복용 중인 동반질환 치료 약물에 대해서 정보 제공과 복약을 지도하고요. 치매 약물 복용의 중요성을 교육하게 되고 치매 약물 투약 여부 확인 및 점검을 하게 됩니다. 외부 자원으로는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 사업을 연계해서 건강관리 위한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것이 외부 자원으로 되어 있고 그 이외에 병원 동행 서비스 이런 것들도 실행 방안으로 추가적으로 마련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투약 현황 안시스에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투약 여부, 있음, 없음, 또 파악 여부는 전체를 파악했냐, 일부를 파악했냐, 파악을 못했냐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정밀 검사나 또 진단 검사를 시행하거나 아니면 의사 선생님 뭐 평가를 할 때 이런 사실은 처방전을 가지고 오시는 분, 가지고 못 오시는 분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투약 현황을 아마 체크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 이런 뭐 처방전이라든가 소견서나 진단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투약 현황을 살펴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는 투약 현황에 대해서 전체 또는 일부를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그런 투약 정보를 어디서 얻었는지에 대해서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런 처방전을 보고 좀 더 정확히 쓸 수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아리셉트, 글리아타민 뭐 이런 용량이라던가 회당 투여량이라던가 경로는 경구로 하는지 뭐 이런 것들 또 빈도는 이를 몇 회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투약 수능도는 지시대로 잘 복용을 하는지 아니면 하루에 2번 먹으라고 했는데 1번 정도만 먹는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서 수능도를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제 체크를 하고 나면 초기 평가 결과로는 이렇게 요약이 돼서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은 이 초기 평가한 것과 투약 현황은 결과 현황이나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 투약 현황의 문제점으로 도출될 수 있는 것은 투약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약을 복용하지 않는 경우와 약을 지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복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문제점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실행 목표는 투약 수능도를 향상시키고 올바른 약물 관리 능력 개선 및 향상을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할 수가 있고요. 그것에 따른 실행 방안으로는 규칙적인 약물을 제공하고 또 안내판과 약통을 제공해서 투약에 대해서 인지시킬 수 있도록 또 전문자원봉사자를 투약 확인을 위해서 정해진 시간에 전화 또는 방문할 수 있도록 또 사례관리자는 자원봉사자의 점검사항을 매주 관리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세웠습니다. 8번째는 처치 현황입니다. 문제 영역으로는 처치 현황과 처치 도움의 필요성인데요. 평가 기준으로는 처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처치를 받고 있지 않는 경우 또 처치를 받고 있는 것이 있으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이 처치 현황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도출이 되게 됩니다. 관련 요인으로는 처치 관련에 대한 지시 부족, 그 다음에 처치 사용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 실행 목표로는 적절한 처치 기기 및 물품 관리 기술 능력 개선 및 향상 또는 흡인성 폐렴이나 요로감염, 욕창 등을 관련된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 또 처치로 인한 감염 증상 조절 및 예방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처치 현황에 대해서 현황 평가를 하라고 하면
관련이 있음 없음에서 처치할게 그냥 봤을 때 없어. 처치가 필요한지 안 한지의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처치 현황을 그대로 관련이 없다라고 하고 처치 현황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평가를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처치를 받고 있지 않는 경우가 문제점으로 도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처치 현황들은 거의 아마 필수적으로 평가를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에 따른 실행 방안으로는 내부 자원으로는 처치 관리에 대한 교육 제공 및 관리 지도를 하는 것이고 또 처치로 인한 응급 상황 및 대처 요령을 교육해 주는 것인데 이분들이 치매 환자이다 보니까 요령을 교육해 주는 것들도 사실은 주변의 지인이라던가 가족이라던가 아니면 전문 가족 자원봉사자라던가 이런 분들하고 같이 요령을 교육하는 것들도 좋은 방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외부 자원이 굉장히 처치 현황에서도 중요한데요. 지역사회 의료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거나 동주민센터나 보건소 방문간호 서비스를 연계하고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를 정부 제공을 하는 것이 또 외부 자원의 실행 방안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시를 보면 처치 현황에 대한 도구는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공호흡기, 산소공급, 기관절개 및 삽관, 비위관 삽관 여러 가지 것들이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처치를 하나도 안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인공호흡기, 산소호흡, 투석, 수혈 이런 것들도 하나고 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처치 현황에 관련이 없음으로 해서 그냥 넘어갈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을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고 다행히 이제 저희가 예시로 들어온 이분은 초기 평가 결과를 했는데 투석을 받고 있으나 대상자가 지불하기에 비용이 만만치 않고 투석을 받아야 하는 날짜를 자주 놓쳐서 주기적인 투석이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 따른 실행 목표는 투석을 받을 수 있는 의료비를 지원하거나 또 주기적인 투석이 이루어질수록 정기적으로 확인을 하고 또 투석을 안 했을 경우에 오는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 이후의 실행 방안으로는 주민센터에 후원금을 전달하거나 또 대상자 집 근처에 투석 병원에 예약을 지원해주고 주기적으로 투석을 받을 수 있도록 전화 상담을 제공하거나 또 투석을 시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는 합병증을 확인하고 주기적인 투석의 중요성과 그런 투석을 안 했을 때에 올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해서 가족과 환자와 주조우자에 대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고 또 투석 시 피하거나 조심해야 하는 음식에 대해서 교육하는 것을 실행 방안으로 마련을 하였습니다. 9번째는 의료기관 이용 현황입니다. 지난 3개월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이 의료기관 이용 현황도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관련 없음이라고 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것들에 대한 이용 현황, 예를 들면 의료기관 요구도 또는 이용 현황 어떤 그 표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용 현황에 대해서 체크를 하셔야 되고 지금은 아마 이 이용 현황에 대해서 체크를 하셨을 경우에 무조건 다 아마 문제점으로 도출돼서 실행 목표와 방안을 세워야 되는 것으로 안시스에는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고도화 작업을 통해서 이런 평가 기준 척도를 적용해서 이런 것들의 평가 기준에 맞았을 때 이런 것들이 실행 목표와 방안을 세우도록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골 의사나 단골 기관이 없는 경우가 이제 문제점으로 도출이 되는 것이고요. 또 병원 입원, 응급실 방문, 외래 방문, 일반 의약품 구입 이런 것들은 의료기관 방문이 잦은 경우에 오히려 이런 평가 기준에서 척도에 걸려서 관련 요인으로 또는 실행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문제점으로 도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의료기관 이용은 결국은 건강관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의료기관 방문이 너무 잦다거나 아니면 단골 주치의가 없는 경우 또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너무 방문이 잦아서 부적절한 질병 관리를 하는 경우 또 의료기관 접근성이 저하된 경우 또 의료기관 이용 관련해 정보 부족인 경우들이 관련 요인이 되겠고요. 이것에 따른 실행 목표로는 건강관리 능력 및 지식을 향상시키고
또 정기적인 병원 방문, 적당한 정기적인 병원 방문이겠죠. 또 적절한 의료비 및 요양비를 확보하고 상황에 맞는 의료기관을 이용해서 불필요한 이용기관 방문 건수를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실행 방안으로는 내부 자원으로 건강관리 상담 실시 정보를 제공하고 또 효과적인 의사소통 여부를 확인해서 의료진 및 기타 분들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기본 요령을 교육하게 됩니다. 외부 자원으로는 지역사회 자원조사에서 파악된 자원을 통해서 건강관리 지원 및 연계를 하도록 외부 자원의 실행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시스를 살펴보면요. 지난 3개월 기준으로 단골 의사가 있음, 단골 기관으로는 보건소, 병원, 의원, 한의원으로 체크되어 있고요. 병원 입원이나 응급실 방문, 외래 방문, 일반 의약품 구입에서 외래 방문 2번, 일반 의약품 구입 1번 해서 총 30만 원 정도 비용이 들게 됩니다. 이분은 아마 의료기관을 아주 잦게 이용하는 분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과를 보면 이렇게 짧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단골 의사가 있고 단골 기간도 적절하게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점으로 도출된 것은 없지만 어쨌든 이분이 병원을 갈 때 의약품을 구입하는 30만 원이 조금 부담이 된다라고 하면 실행 목표를 적절한 의료비 및 요양비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또 실행 방안은 타 지역에 살고 있는 직장인 아들에게 연락해서 대상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을 방안으로 마련을 했는데요. 이 케이스에서는 아들이 건강보험료를 잘 납부하지 않았던 케이스였기 때문에 실행 방안을 이렇게 마련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치료 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 내 담당자에게 연결을 하는 방안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평가 10번째 돌봄 서비스 이용 현황입니다. 이것도 지난 3개월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이용 현황이 지금 9번, 10번, 11번 해서 돌봄 서비스 이용 현황 이렇게 제목이 붙여져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어르신이 내가 사료관리를 하는데 돌봄 서비스를 하나도 이용을 안 해. 그러니까 관련 없음으로 체크를 하셔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돌봄 서비스 이용 현황이라기보다는 돌봄 서비스의 필요도 라고 이해를 하시고 이런 돌봄 서비스 이용 현황을 평가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 영역이 1번부터 8번까지 쭉 있는데 이것들의 평가 기준은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평가 기준이면서 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 문제점으로 도출하고 그것을 실행 목표와 실행 방안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우리는 돌봄 서비스를 이용 안 하니까 관련이 없다라고 표시를 하고 넘어가면 목표와 방안을 세우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돌봄 서비스 이용 현황은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라도 이용하지 않음으로 체크를 하셔서 그것을 실행 목표와 방안을 세우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관련 요인은 서비스용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이용에 대해서 불만족이 있거나 또는 서비스용의 접근성이 저하되는 경우가 관련 요인으로 될 수 있고 이것에 따른 실행 목표는 상황에 맞는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필수적인 돌봄 서비스 이용을 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또 돌봄 대처 능력을 향상하고 서비스 이용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 이외의 실행 방안으로는 내부 자원 돌봄 서비스 이용 교육을 제공하고 가능한 돌봄 서비스 확인 및 이용을 격려하고 또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해서 안내하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작성을 보조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실행 방안을 마련하였고 외부 자원으로는 복지 의료 서비스를 연계하거나 또 지역자원 조사에서 파악된 자원조사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사회생활 지원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실행 방안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이 돌봄 서비스 이용 현황 도구에 대해서 안시스를 살펴보면 이렇게 주 몇 회
총 비용이 얼마가 드는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 1회라든가 아니면 몇 주 몇 회라든가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실 수 있고, 예를 들면 지금 현황에서 이분은 다 00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목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것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기타 돌봄 서비스 이용 현황 평가 결과 미흡함 뭐 이런 것들이 써 있죠. 그래서 기타에 1번에서부터 8번에 언급될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은 기타란에다가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 평가 결과에서 이렇게 아무것도 이용을 하지 않았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점으로 도출돼야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목표는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야간 보호라든가 단기 보호라든가 지금 치매 특별 등급 또는 인지 지원 등급까지 많이 생겨 있기 때문에 가능한 치매로 진단 받으신 분들은 거의 등급을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장기 요양 서비스를 더 적절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에 따른 실행 방안으로는 상담을 통해서 지난 3개월 동안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지 않은 이유, 그래서 주야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인지 지원 등급의 인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라던가 방문형 인지 활동을 연계해 주는 것들도 실행 방안으로 마련되어 있고, 또 치매 안심센터 내 조호물품 담당자를 연결해서 대상자에게 조호물품을 제공하거나, 또 거동이 불편한 중증 치매 환자를 위해서 복지용구증 성인용 보행기를 구입하고 또는 휠체어를 대여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그런 실행 방안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11번째로는 생활환경 위기도입니다. 저희 도구에서 위기도가 또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생활환경 위기도입니다. 문제 영역으로는 생활환경과 그 다음에 안전상에 어떤 문제가 있고 신체 활동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또 이것들의 평가 기준은 생활환경 위기도 평가에서 1에서 3번의 문항의 총점이 4점 이상인 경우, 그 다음에 내외부 환경으로 인한 갈등에서 생활환경 위기도 평가 4번 문항이 3점인 경우, 이렇게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이것들의 척도에 맞춰서 아마 생활환경 위기도에서 문제를 도출하고 실행 목표와 방안을 세우도록 그렇게 아마 향후 수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마 체크한 것들 그대로 실행 목표와 방안을 세우도록 되어 있고요. 관련 요인으로는 생활환경 관리에 대해서 인식 부족하고, 또 생활환경 관리 방법, 지식 기술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또한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발생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들에 대한 실행 목표로는 생활환경 수준을 향상시키고, 또 열악한 거주 환경 안전 문제를 조절하고 생활환경 안전 위험 요인을 제공하고 낙상 발생률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요. 그것에 따른 실행 방안으로는 낙상과 사고 방지 교육을 하고 내부 자원으로, 또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또 청결을 위한 개인과 위생 관리를 교육하고 화재 안전 점검, 전용기구 등을 점검하는 것을 실행 방안으로 마련하였고요. 외부 자원으로는 주로 보조기구 지원 연계, 가스안전 차단기 지원 연계, 에너지 사업 연계, 또는 사회 취약계층 실내환경 진단 사업, 뭐 다른 안전을 지원하는 그런 연계 사업, 또 주거환경 봉사단 연계, 이런 모든 자원을 연계하거나 진단을 개선해 주는 그런 사업을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생활환경 위기도를 안시스를 살펴보면 이렇게 쭉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V자로 체크를 하게 되면 밑에 해당 사항이 0개, 1개, 2개, 3개인 경우가 있는데, 이런 체크들을 쭉 하게 되면 이제 생활환경 위기도가 마지막으로 정리가 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2점 만점에 지금 이분은 8점 정도로 나와 있고, 이 8점 정도이면은 즉각 개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행 목표로는 생활환경 수준 및 환경위생에 대한 인식을 향상하고, 또 위험 요소 제거로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것, 또 낙상 예방을 교육하고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고요. 실행 방안으로는 주거 환경 개선, 또 치매 주거 안전 드림 사업을 연계하고, 또 자원봉사단을 연계해서 음식물을 가정방문을 통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또 유안심콜 서비스, 유비쿼터스 119 시스템을 등록해서 위급 상황 시에 이용 가능할 수 있도록
환자와 보호자를 교육하고 또 보건소에 여름 식중독 교육을 연계하고 또 병역약품을 제공하고 낙상 예방을 위한 보행법을 교육하고 또 취약계층의 가스안전 차단기 사업을 연계하는 것을 방안으로 마련하였습니다. 12번째로 안전위기도 평가입니다. 이 안전위기도는 문제 영역이 가족 구성원의 위협이 있는지 아니면 본인의 위협이 있는지 또 비동거인의 위협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에 문제점으로 도출돼서 실행 목표와 실행 방안을 세우게 되고 그 다음에 응급 상황 문제 영역에서는 4번 문항의 점수가 1점 이상인 경우 문제점으로 도출해서 목표와 방안을 세우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안전 위기도와 관련이 있는 것들은 이제 치매 중증도와 많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 심각한 정신행동 증상이라던가 아니면 응급 관련 지원의 체계가 부족한 이런 것들이 관련 요인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것에 따른 실행 목표로는 치매 노인을 위협하는 요인을 예방하거나 제거하는 것, 또 치매 노인이 타인을 위협하는 요인을 예방하거나 제거하는 것, 또 응급상황 지지체계를 확보하고 또 응급상황의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 응급상황에 대한 지식을 향상시키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실행 목표로 삼고 그것에 따른 세부적인 실행 방안으로는 학대 피해 놓인 배우자와 관계 형성을 하는 것, 또 자녀 부양 지지를 강화하는 이런 가족 지지를 강화하고 또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치매 환자 자원봉사자를 1:1 연결 서비스, 그 다음에 지역사회 지지 강화를 위한 관계망을 구축하고 또 가정폭력과 여성 긴급전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 또 그 이외에 치매 정신행동 증상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그런 대처 기술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교육하는 것을 내부 자원으로 방안을 마련하고요. 외부적으로는 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방문형 가족지지 프로그램 제공 기관을 연계하거나 또 신변 보호를 위한 협조 지원을 연계하는 것을 외부 자원으로 실행 방안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안시스에서 보면은 여기서도 신체적 폭력이라든가 정서적 폭력, 성적 폭력, 방임과 방치, 경제적 폭력 중에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 해당 사항이 한 개라도 해당할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문제점으로 도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본인이 위협을 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비동거인이 가족을 위협하거나 또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를 체크를 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의 이제 초기 평가 결과로는 이렇게 요약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2점 만점에 5점으로 즉각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초기 평가 결과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은 안전위기도 평가에서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거나 또는 4번 응급상황 발생 시 도움받기 어려움에서 1점 이상인 경우, 근데 이분은 지금 응급시 도움을 요청할 지원 체계는 있으나 원만한 관계가 아니라고 체크가 되어 있어서 2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즉각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실행 목표로는 보호자가 대상자의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선 목표로 세우게 되고 그것에 대한 방안으로는 대상자의 공격적인 정신행동 증상에 따라서 위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또 유안심콜 서비스를 등록하고 위급 상황 시 이용 가능하도록 환자와 보호자를 교육하고 또 이런 상태에서 예를 들면 본인이 가족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위협을 당할 때는 주변의 지인이라던가 아니면 전문 자원봉사단에게 이런 유비쿼터스 교육이라던가 정신행동 증상이나 위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해주고 연계해주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방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3번째로는 경제 위기도입니다. 경제적 위기, 금전관리 어려움, 빚 관련 문제 이런 문제 영역들이 있고 평가 기준으로는 경제적 위기에서 1번 문항에 해당 사항이 4개 이상이거나 1, 4, 5, 6, 9번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또 금전 관리를 하는데 자산 관리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 또 빚 관련 문제에서는 경제 위기도 3번 문항이 2점 이상인 경우로 이렇게 복잡하게 나와 있기는 하나 나중에 고도화 작업에서 이런 평가 기준이 다 척도화돼서 나중에 문제점으로 도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관련 요인으로는 치매 중증도 또 경제적으로 또는 금전 관리가 어렵거나 지원과 지지 체계의 부족함 이런 것들이 관련 요인이고요. 이것에 따른 실행 목표로는
지지체계 활용을 통해서 자산관리 문제를 개선하거나 또 지원체계 이용을 통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거나 이런 지원체계 이용을 통해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우게 되고 그것에 따른 실행 방안으로는 치매 치료관리비를 지원하거나 조호 물품을 제공하거나 노인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거나 연계하는 것, 또 외부 자원으로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에서 본인부담금 감경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감경제도를 안내하거나 연계하는 것들, 또 구청 희망복지팀에 연계해서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 또 성년 후견인 제도에서 법률적 지원을 받는 것들을 연계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경제위기도의 안시스의 예를 보면 이렇게 해당 사항이 0개, 1개, 2, 3개인 경우, 4개 이상인 경우 또는 14569번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그렇게 해서 0개인 경우에는 0점, 1점, 2점, 3점 그래서 이분은 해당 사항이 위에 3개가 체크되어 있지만 14569번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3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금전 자체가 어렵고 또 빚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지금 여기서는 없다라고 되어 있죠. 안시스에서는. 그래서 이분의 초기 평가 결과는 9점 만점에 6점으로 즉각 개입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경제적 위기는 1번 문항이 4개이거나 해당 사항이 아니면 14569에 하나라도 해당되어야 되는데 이분은 지금 3점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금전관리가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3점이고요. 빚과 관련된 문제 해결이 어려움이 없다 이기 때문에 0점입니다. 그래서 9점 만점에 6점으로 즉각 개입이 필요한 상태고 이것에 따른 실행 목표로는 대상자의 경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지원 체계를 연계해줘서 그런 경제적인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실행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것에 따른 세부 실행 방안으로는 긴급 생계비 지원을 해주는 것, 그 다음에 수급자 신청 관련을 동주민센터 사례관리팀 담당자와 협의해보는 것, 또 금융복지 상담센터를 연계해서 채무를 조정하거나 가정재무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또 재가노인 지원센터에 연결해서 결연 서비스로 후원을 받도록 하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14번째로는 주조호자 보호부담, 조호부담 평가입니다. 문제 영역으로는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인 조호부담이고요. 평가 기준으로는 이 주조호자 조호부담 평가에서 총점이 17점 이상인 경우에 조호부담이 크다라고 보고 실행 목표와 방안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 요인으로는 주조호자 건강이 불량하거나 또는 조호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그래서 이런 조호부담을 많이 느끼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또 사회적인 지원이 부족해서 가족 내에 나 혼자만의 주조호자가 되어야 하는 그렇게 협력이 부족한 경우 이런 여러 가지 조호 부담이 늘어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것에 따른 실행 목표로는 신체적 부담과 정신적 부담, 경제적, 사회적 부담 이런 것들을 경감시키고 주조호자의 건강을 개선하는 것 또는 가족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 또 주조호자의 돌봄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것에 따른 방안으로는 치매 치료비를 지원하거나 조호물품을 제공하거나 또 치매와 정신행동 증상에 대해서 대처 기술 그래서 정신행동에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고 그거에 관련해서 어떤 행동 수정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족교실과 자조 모임을 통해서 서로 관련된 분들끼리 정보를 제공하고 감정을 공유할 수 있도록 연계해주는 방안을 내부 자원으로 마련하고 있고 또 외부 자원으로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본인 부담금 간병제도 안내 및 연계, 또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연계하는 것을 외부 자원으로 실행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안시스에서 보면 1번부터 12번까지의 문항이 있고 전혀 없다, 거의 없다, 가끔 있다, 자주 있다, 항상 있다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있는 것들은 항상 있다, 자주, 가끔 이런 것들은 얼마나 가끔인지 또 얼마나 자주인지 그런 것들을 잘 평가하셔서 가끔과 자주, 거의 없다에 잘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면
지금 이 안시스에서 예를 가져오신 분은 48점 만점에 35점으로 조호 부담이 매우 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총점이 17점 이상인 경우에 부양 부담이 매우 심함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분은 35점이죠. 거의 배가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분에 대한 실행 목표로는 이 주조우자의 돌봄 부담감과 우울감을 완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사실은 이 주조우자의 조호 부담감이 굉장히 크고 정신행동 증상이 많이 있을 때 특히 이 조호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주조우자들이 어떤 기관이나 아니면 병원이나 이런 것들로 연계해서 치매 환자 가족이 또는 치매 환자를 어떤 기관에 맡겨버리려는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조후 부담이 높게 되면서 나타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사회에서 치매 어르신과 더불어서 가족과 또는 돕거라도 주변 지인들과 어울려서 오랫동안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주조우자의 조후 부담감을 낮춰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들로 인해서 이런 실행 목표를 부담감과 우울감을 완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실행 방안으로는 돌봄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 노인 장기요양 신청하고 서비스 이용을 연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시간에라도 가족이 좀 더 편안하게 쉼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사례관리 담당자가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보호자에 대한 정서적인 지지를 할 수 있고, 또 치매 가이드북과 돌봄 기술을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치매 가족 휴가제나 가족 지원 서비스를 안내하는 것을 실행 방안으로 마련을 하였습니다. 기타 평가 맨 마지막에 이제 15번째는 특이사항인데요. 이것은 어떤 평가 툴이 있는 것은 아니고 초기 평가 결과에 1번에서부터 14번까지의 평가 툴로 어디에도 적용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조금 난해한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런 특이사항에다가 평가 결과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사 외 간식을 제공하거나 생활필수품 등의 지원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은 식료품 및 생활필수품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하고, 또 실행 방안으로는 푸드마켓 신청하거나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연계하거나 이런 것들을 방안으로 마련할 수 있고요. 예시 두 번째로는 장기요양 5등급을 받았는데 자존심이 강하고 의심이 많아서 서비스를 거부해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장기요양 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또 실행 방안으로는 장기요양 서비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그것들을 연계해 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대상자의 집을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라포를 형성하고 정기적인 상담과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 15번째 특이사항에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중 사례관리 예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중 사례관리는 예시를 제가 2개 가지고 나왔는데요. 우선 첫 번째 예시로는 배우자와 동거하시고 남성이시고 교육 수준은 12년이시고 연령은 80세이신 분입니다. 소득 수준은 의료보험이시고 주택도 자가로 가지고 계신 분이라서 이분은 사실은 경제적인 지지라든가 아니면 가족 지지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집중 사례로 봤을 때 제가 예시를 2개 가지고 나온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사례 관리라는 것을 할 때 집중과 응급으로도 물론 나뉘기는 하지만 사태의 시급함으로써 응급을 나누기도 하고, 근데 집중에서는 이제 우리가 다학제적인 접근으로 사례 관리를 가져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또는 작업치료사까지 사례 관리를 시행하기에 앞서서 초기 평가를 할 때 다학제적으로 같이 가서 모든 것들을 평가하고, 그 다음에 그 평가에 의해서 어떤 것들이 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어떤 직군이 사례관리를 담당할 수 있을지 그것들까지 고민해 보면서 이 사례관리 예시를 제가 들어온 건데요. 지금 이 기본 정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분은 경제적인 상황은 비교적 괜찮은 상황이고
가족도 부인과 함께 살고 있으면서 가족 지지도 괜찮은 편입니다. 근데 이분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이상행동 증상, 즉 정신행동 증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보호자가 돌봄 부담을 갖고 또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는 것에 굉장히 보호자가 많은 부담을 느끼고 요양원이나 이런 것들을 보내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례관리 첫 번째 예시로서는 우리가 치매를 질환으로 보고 그 질환에 대한 뭐 인지기능이라던가 아니면 도구적 일상생활이라던가 아니면 정신행동 증상 쪽에서 더 초점이 맞춰진 그런 예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지 수준은 방금 전에 한 말을 기억을 못하고 반복 질문을 하고 또 이상 행동으로는 주로 배회를 하는데 이분이 예전에 직업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시면서 하는 직업을 가지셨던 분이시라 배회를 오토바이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교통사고라든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꽁초를 주어서 집에서 담배를 주지 않으니까 꽁초를 주어서 흡연하는 그런 흡연에 집착을 하고 또 식사 양과 횟수가 증가되는 이런 이상 행동 증상을 보이고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보호자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배회로 약물 복용의 어려움까지 겹치는 그런 분인데요. 활동 수준은 오토바이를 타고 배회하니까 걸어서 배회하는 것보다 더 멀리 가실 수도 있고 또 오토바이가 넘어질 수도 있고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런 안전에 문제가 있고요. 담배를 주지 않으면 꽁초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주로 바깥으로 나가면서 배회가 시작되기도 하고 집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고 의사소통이 비교적 가능하기는 하나 질문을 반복적으로 해서 조우자를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주거 환경으로 봤을 때는 2층 다락방에서 몰래 담배를 피우다가 화재의 위험성이 굉장히 크게 있는 거죠. 그다음에 지원 체계로서는 조호자가 부인이긴 해도 아이들은 아마 환자를 돌봐줄 그런 여력이 없을 것이고 혼자서 환자를 돌봐줘야 하기 때문에 조호자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한 편이고 그렇지만 주변 지인들이 치매에 대해서 우호적이어서 주변 지인들이 이분이 오토바이 타고 나간다거나 배회를 할 때 저분이 지금 어디 갔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또는 배회 시 집에 모셔다 준 적이 있을 정도로 주변 지인들하고의 지원 체계는 굉장히 좋은 수준입니다. 두 번째로 사례는 이분은 독거이시고 교육 수준도 6년 정도 되신 분인데 가족 사항으로는 이혼 후 자녀가 없고 조카와 며느리가 가끔 왕래하는 그러니까 가족 지지 체계도 잘 없고 그 다음에 거주지도 보증금 1천만 원짜리에 거주하고 있는 경제적으로도 경제 상태가 푸어한 그런 분이죠. 그래서 이분은 사실은 인지 수준이냐 아니면 이상행동 증상에서 큰 문제점이 조그만 문제점들은 있기는 하지만 이것보다도 어떤 환경적이나 아니면 정서 아니면 뭐 다른 뭐 생계 이런 것들에 더 많은 위협을 느끼고 있는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주로 우리가 자원연계 쪽으로 사례 관리를 해가고 그것에 맞는 직군이 사례 관리 담당자가 되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이 집중 사례 관리 예시를 하나 두 개로 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학제적인 접근을 먼저 하고 그 중에서 평가를 통해서 어느 직군이 또 어떤 문제점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사례관리를 시행해야 될지 그 사람을 사례관리 담당자로 정해서 이런 집중 사례관리를 시행하시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 예시에서 이 활동 수준은 지팡이나 보조기구 사용해서 불안정한 자세로 거동하고 외출을 못하는 경우, 낙성 위험성이 높고 금전관리도 못하는 또 주거 환경도 매우 불청결해서 생활관리 능력도 떨어지고 지원체계도 별로 없으면서 다행히 조카가 가끔 왕래하면서 금전관리는 해주고 또 복지관에서 밑반찬을 제공해주는 그래서 이분은 주로 금전관리나 주 조호자들을 어떻게 이분하고 더 서포트를 해줄 수 있도록 만드느냐 아니면 다른 연계 기관을 통해서 어떤 연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느냐에 더 초점이 맞춰진 예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응급 사례 관리를 예시로 들어 보이겠습니다. 집중과 응급의 구분은 사실은 어떤 문제점이 얼마나 큰지, 그다음에 그 문제점에 해결을 하는 시기가 얼마나 급박한지에 따라서 집중과 응급으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이 응급 사례에서는
이분이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와 동거 중인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결혼한 관계자가 아니고 사실혼 관계이기 때문에 이분은 옛날에 결혼을 했으나 이혼하고 혼자 생활하다가 지금의 현 동거자를 만나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지가 한 15년 정도 되신 분이고, 사실혼 관계의 그 배우자는 삼남 일녀가 있지만 부양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전혀 왕래가 없는 그런 상태죠. 그리고 이분은 이제 여성인데, 대상자는 이 대상자의 친언니가 인근에 거주하고 있지만 자주 왕래하지는 않는 그런 편이고, 소득 수준으로는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을 탈락된 그런 상태죠. 건강 상태는 골다공증이 있으나 스스로 거동이 가능하고 치매 의심으로 약 복용 중이고, 진압력이 떨어지긴 하지만 간단한 의사소통은 가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안부를 묻는 등의 대화는 가능하지만 합리적인 대화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어디에 다녀왔냐고 물어보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진술하지 못하고, 또 배회가 심해서 지역을 벗어나서 다른 정말 시도에서 발견된 적도 있고, 또 고속도로 1차선에서 발견돼서 이런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그런 분들한테 인계된 적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건강 상태나 위험성이 높은, 그래서 긴급하게 사례관리에 적용이 돼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거 환경으로도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와 무허가 컨테이너에서 생활하고 가출과 노숙을 반복하는 상황이고요. 지원 체계로는 친언니가 있지만 왕래가 거의 없고, 다행히 지역 노인종합복지관 독거노인 생활지도사가 있고요. 기타 특이사항으로는 이분이 사실혼 관계자의 배우자인 남편에게 학대를 당하는 그런 정황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피해도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피해 노인은 사실은 이 치매로 인해서 가출하고 노숙하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구걸 행위를 반복하면서 이제 식사를 해결하는 그런 상태였고, 이 사실혼 관계자인 배우자한테 정서적인 학대까지도, 신체적 정서적인 학대까지도 의심되는 그런 정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응급 사례 관리라고 하면 문제점이 크고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얼마나 빨리 우리가 사례 관리에 적용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지, 그런 것들을 응급 사례 관리로 대상자를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시스에 입력을 하는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집중과 응급으로 나눠서 안시스 입력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 기존에 우리가 목표라든가 방안이라든가 실행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많이 앞서서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이 집중사례관리 안시스 입력에서는 주로 입력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관리 단계별 서식은 이렇게 1번부터 14번까지 쭉 있습니다. 저희 지금 지침이나 안시스에 보면 지금 3번 초기평가서, 초기평가 도구, 5번 대상자 선정 심사 회의록, 이런 것들이 지금 바뀌어 있기는 한데요. 일단 고도화 작업을 통해서 초기평가와, 그러니까 초기평가 도구를 통해서 초기평가를 먼저 하게 되고, 그 이후에 대상자 선정 심사를 하게 되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의 순서는 다 똑같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맞춤형 사례관리 신청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치매안심센터에서 일을 하다 보면 사례관리를 사례관리 해주십시오라고 신청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내부에서 진단을 받고 치매라고 진단을 받고 그 어르신들이 사례관리로 올 때까지는 이런 어떤 신청서를 작성하기보다는 외부에서 어떤 기관에서 이분을 정말 사례관리 해주십시오라고 신청해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경우에 이런 사례관리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되고, 요 사례관리 신청서는 그냥 우리가 매뉴얼로 가지고만 있는 거지 안시스에 입력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관리 신청을 먼저 신청서 작성을 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이렇게 신청을 안시스에 하게 됩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사례관리 신청에 대한 것은 유형을 봤을 때 인과학적 특성이라든가 상황적 특성이라든가 아마 지금 안시스에 있는 유형하고는 조금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도화 작업을 통해서 이런 인과학적 특성 1, 2순위, 상황적 특성 1, 2순위를 반영해서 앞으로 향후 추가 수정될 예정으로 있고, 이런 사례관리 신청을 이제 안시스에서 DB에 넣게 되겠죠. 그래서 욕구 및 문제를 쭉 적어 놓게 되면 뒤에 이제 초기 평가서에서 다 불러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기 평가서를 쭉 불러오게 되고, 이 밑으로 내가 초기 평가를 얼마나 하게 됐는지, 그래서 이런 초기 평가 결과에 대해서 쭉 뜨게 됩니다. 우리가 초기 평가서가 1번부터 14번까지 있고 15번이 특이사항인데요. 처음에는 아마 1번부터 14번까지 필수로 다 항목을 평가하라고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너무 많은 도구들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사례 관리를 함에 있어서 사례 관리의 목적이라는 것은 이 어르신들한테 얼마나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거주를 하면서 가족과 또는 지인들과 같이 지내야 되느냐.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진행해 줘야 되고 어떻게 정신행동을 평가해 줘야 되고 그런 걸 수정을 해 줘야 되느냐. 그래서 사례관리의 일지라든가 사례관리 행위에 대해서 더 맞춰줘야 되는 것이긴 한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평가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너무 발목을 좀 잡는 그런 경우들이 없지는 않아서 아마 그런 것들을 고려해 주셔서 1번부터 3번까지는 필수로 평가를 하고 그 이후에는 선택적으로 해당이 되는 것들만 평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여기에서도 안시스 입력에서 지금 1, 2, 3번은 필수로 평가하고 그 이후에는 해당되는 사항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요 예시는 이제 영역별 인지기능 평가에서 기억력 장애가 어떻게 있는지, 지남력 장애가 있는지 이렇게 초기 평가를 하게 됩니다. 정신행동 증상도 지난 1개월 동안 조호자가 관찰한 정신행동 증상을 평가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앞에 도구에서 제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구적 일상생활 동작 평가도 지난 3개월 기준으로 평가를 하시는 것이고요. 소지품 관리, 투약 관리, 가사 관리, 식사 준비 이런 것들도 이제 관찰 점수, 추정 점수를 통해서 하게 되는 것이고, 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활용 개수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추정 점수분의 관찰 점수 곱하기 100입니다. 그러니까 보호자가 예를 들면 더 잘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관찰을 했을 경우 더 못했을 경우, 그러면 추정 점수는 낮고 관찰 점수가 높을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점수가 굉장히 높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활용 개수가 높아질수록 도구적 일상생활 능력이 제한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정 점수와 관찰 점수가 똑같다. 그러면 곱하기 100이기 때문에 100점 만점이 되겠죠. 근데 추정 점수가 더 작고 관찰 점수가 더 높다. 예를 들면 관리가 더 안 된다. 라는 점수가 나오게 되면 100점보다 더 커지는 점수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도구적 일상생활 능력이 더 제한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활동도 평가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고요. 안시스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평가 11번 생활환경 위기도 평가에서 주방시설, 위생상태, 해당 사항이 2개인 경우, 또 어려움이 없는 경우, 또 해당 사항이 거주하는 집에서 신체활동상의 어려움이 2개인 경우, 뭐 이렇게 해서 쭉 진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기 평가 결과를 이렇게 요점 정리가 돼서 인지 능력, 그 다음에 정신행동 증상, 또 도구적 일상생활 동작, 그 다음에 활동도, 생활환경 위기도, 특이사항. 그래서 초기 평가에서 선택해서 평가한 것들의 결과들이 쭉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대상자 선정 심사를 해야 되는데요. 이 맞춤형 사례관리 대상자 선정 심사 회의록이라는 것을 같이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사례관리 신청 후에 3주 이내에 실시를 해야 되고요. 지금 현재로는 안시스에 입력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페이퍼로 저희가 회의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것은 한 사람당 하나씩 들어가는 회의록이 아니라 그룹으로 선정 심사에 10명이 올라와 있으면 그 10명에 대한 모든 인적 사항들이 들어가 있고, 선정이냐 탈락이냐, 탈락 시에는 사유를 기재하게끔 되어 있는 회의록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관리위원회는 월 1회 이상 개최하도록 원칙적으로 되어 있는데,
선정심사라든가 아니면 연장심사가 부득이하게 더 해야 된다라고 하면 월 1회 이상도 개최할 수 있고 상시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향후 고도화 작업이 진행이 되면 이 선정심사 회의록도 안시스에 입력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맞춤형 사례관리 사례회의록인데요. 이 사례회의록은 루틴하게 작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앞에 선정심사 회의록처럼 그룹으로 작성하는 것도 아니고 개개인으로 들어가서 사례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은 어떤 때 작성을 하냐 하면 실행 목표 설정과 계획 수립 시에 대상자의 문제가 복잡해서 다각적 측면에서 논의가 필요한 경우에 선택적으로 이 사례회의록을 작성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의 사례회의의 진행은 사례관리 담당자 또 등록관리팀장은 이것들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만약에 이런 문제가 복잡하고 다각적 측면에서 논의가 정말 심도 있게 필요하다라고 할 때 부센터장 또는 외부 전문가의 지도 감독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이런 사례관리 사례회의록을 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사례관리 계획인데요. 이렇게 앞에 초기평가 항목에서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선택적으로 쭉 평가했던 것들을 가지고 와서 초기평가 항목이 보여지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것들이 문제점으로 도출됐는지가 보여지고 그 이후에 실행 목표, 그 이후에 실행 방안 이런 것들이 보여지면 좋은데 지금 우리 안시스에서는 사실은 초기평가 항목만 보여지고 그 이후에 내가 어떤 것들을 체크해 왔는지 정신행동 증상 중에서도 망상인지 아니면 뭐 다른 환각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불러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향후 고도화 작업 때 이런 것들이 팝업 창으로 뜨던지 아니면 뭐 시트에 나오던지 자동적으로 불러오는 그런 구조가 되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례관리 계획을 세울 때 계속해서 우리 담당자들이나 여러 선생님들이 앞쪽으로 다시 가서 초기평가 항목을 보고 다시 와서 실행 목표를 세우는 지금은 아마 그런 약간의 불편한 구조가 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신행동 증상이 어떻게 내가 망상이 심했고 환각이 경도고 이런 것들이 쭉 보여질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목표를 세우는 거죠. 그 다음에 실행 방안을 세우게 됩니다. 도구적 일상생활 동작에서도 이렇게 도구적 일상생활 동작에 어떤 것들이 문제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면 그 다음에 목표를 세우고 실행 방안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활동도 평가. 활동도도 해당이 있고 지난 7일 동안 사회활동이 전혀 없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팝업 창으로 보여지면 또는 앞에 가서 다시 한번 보시고 들어오셔서 사업 이런 실행 계획과 실행 방안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생활환경 위기도도 12점 만점에 4점으로 즉각 개입이 필요한데 주로 어떤 것들이 열악한지 여기서는 생활환경 중에서도 주방시설과 위생상태가 열악하다고 나와 있죠. 그러면 그것들로 실행 계획과 그 다음에 실행 방안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가를 생활환경 위기도를 내가 평가했을 때 앞쪽으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보고 오던가 아니면 향후 고도화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이런 것들을 자동적으로 불려 들어오게 되면 계획과 방안을 세우는데 훨씬 더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 다음에 특이사항도 적어놨으면 이렇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밖에 외출 시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집 앞에 나가면 집을 찾아오는 것이 겁이 난다. 이렇게 이제 특이사항을 적어놨고 그것들에 대해서 불러 들여오시면 그것에 계획을 세우고 방안을 마련하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실행 방안과 그러니까 실행 계획과 실행 방안을 세우고 나면 사례 관리를 일지를 작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매번 방문한 것들, 방문했을 때 어떤 내용을 어떻게 실행을 했고 그것들을 어떤 센터 내 서비스를 제공했고 센터의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를 연계를 했는지를 이제 실행 내용을 적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례관리 일지를 불러오게 되면 실행 방안만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 위에다가 정신행동 증상 빈도와 정도 완화 이런 것들을 이제 적어 놓게 됐는데요. 사실은 이제 저희 담당자도 그렇고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이 사례관리 일지를 작성할 때 앞에 어떤 툴에서 내가 어떤 문제점을 도출했고 그 문제점에 대한 실행 방안을 이렇게 썼으면 적어도 이런 것들이 앞쪽에 보여졌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서 제가 지금 이런 것들을 이 앞쪽에다 이렇게 적어 놔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냥 실행 방안만 보게 되면 이게 어느 영역에서 어느 평가 툴에서 나온 것인지를 잘 알 수가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그런 것들을 아마 고도화 작업 때 조금 수정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센터 내 서비스는 예를 들면 주 1회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서 정신행동 의심을 증상을 유발할 원인을 파악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실행 내용은 대상자와 시간을 잡고 3시에 가정 방문을 상담해서 진행하고 또 앞으로도 센터 내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다음에 센터 외 서비스 연계는 지금은 현재로 정신건강복지센터 담당자와 연계해서 뭐 이런 것들을 알아본다라고 되어 있고 서비스 연계를 직접적으로 수기로 써넣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요. 이후에 고도화 작업이 진행이 되면 서비스 연계 등록을 눌러서 자동적으로 불러와지는 그런 화면이 아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세 번째로는 도구적 일상생활 동작 의료기관 방문 지원인데 거기에 관한 실행 방안입니다. 실행 방안이 불러져 왔고 그 실행 방안에 대한 센터 내 서비스를 어떻게 할지, 센터 외 서비스를 어떻게 연계를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도구적 일상생활 동작 소지품 관리 기능 향상, 열쇠, 안경 뭐 이런 것들을 잘 찾을 수 있게 또 집안에 환경 수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어르신이 어디가 화장실이고 내 옷이 어디에 있고 이런 것들을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센터 내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했고 센터의 서비스는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연계를 했고 실행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구적 일상생활 동작에서도 이제 투약 관리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투약 여부를 어떻게 확인했는지 그것들을 센터 내 서비스, 외 서비스를 어떻게 연계했는지를 쭉 적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활동도, 사회활동 유지 및 증진 방안에 대해서 실행 방안을 마련한 것이 지금 이렇게 3개가 떠 있는 것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센터 내, 외 서비스를 어떻게 연계했는지 실행 내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11번째로 생활환경 위기도와 생활환경 수준 향상을 평가했고 이분의 생활 위기도에서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가지의 실행 방안을 마련해 놨고요. 그것에 대한 센터 내 서비스 제공을 어떻게 하고 센터 외에 어떤 서비스를 연계했는지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례관리 일지를 쭉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11번째 생활환경 위기도 안전사고 발생률 감소 여기서도 실행 방안은 지금 4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것들에 대한 실행 내용을 쭉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이사항 및 배회 예방 및 구조에서도 배회 가능 어르신 인식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배회 시 대처 방법 또는 배회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특이사항에서 배회 예방 및 구조라는 난에서 이것들을 이렇게 실행 방안으로 마련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으면 훨씬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센터 내외 서비스를 어떻게 연계했는지 적어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앞으로 넘어가시면 서비스 제공 일지에 이렇게 보시면요. 예를 들면 목표와 그 다음에 실행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데 실행 방안을 그냥 동그라미 쳐서 이렇게 적어 놓는 경우들도 있지만 저희 이제 선생님이 참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서비스 제공 계획표에서 물론 초기평가 항목에서 이후에 그 초기평가 항목에 어떤 영역들이 문제가 있는지가 불러와지면 더 좋고 그것들은 아마 이후에 실행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 이후에 실행 목표가 정해졌고 그 다음에 실행 방안을 쓸 때 이 실행 방안이 나중에 사례 계획표에 또는 사례 가서 어떤 일지에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불러져 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실행 방안에서 이런 제목을 이렇게 하나씩 달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진압력, 기억력 저하, 정신행동 증상 중에서도 망상, 또 도구적 일상생활
에서도 가사관리나 식사 준비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실행 방안에서 아예 제목으로 적어 놓으니까 뒤에 맞춤형 사례관리 일지를 쓸 때 이것들이 이렇게 불러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도구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그런 것들로 어떤 목표를 세웠고 실행 방안이 이런 것이고 그래서 이 실행 방안을 센터 내외에서 어떻게 연계를 했고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사례관리 일지에서 보고 적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지에서 고도화되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는 맞춤형 사례관리 일지 이전에 계획 때부터 그렇게 이 사례관리 일지에 불러져 올 수 있게 불러져 왔을 때 내가 다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실행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부터는 목표 달성도 평가와 1차 종결 평가, 사후 관리, 최종 종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사례관리 목표 달성도 평가가 아마 이름이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카테고리 상으로는 목표 달성도 평가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목표 달성도 시트는 아니었죠. 단계 평가서였는데 지금은 이제 목표 달성도 평가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향후 고도화되면은 이것이 목표 달성도로 바뀌게 될 예정인데요. 이 목표 달성도는 결국은 우리가 3개월, 6개월, 9개월, 매 3개월마다 목표 달성도를 평가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초기 평가 항목에서 실행 목표를 어떻게 세웠고 실행 방안이 이렇게 진행이 됐고 그 실행 방안의 달성 여부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달성을 하게 되면 달성에다가 체크를 하시면서 목표 달성도를 평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달성이 되고 이후에 총평 그래서 대상자의 의심 증상이 완화돼서 장기요양 서비스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감소했고 아까 모든 실행 계획과 실행 방안들이 다 달성이 됐고 했지만 이후에도 실행은 계속해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다. 왜 달성을 했지만 달성도라는 게 있거든요. 또 그래서 달성을 정말 충분히 했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달성은 했지만 계획이 변경된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 목표 달성도에서 실행을 지속하는 것으로 체크를 하게 되면 이후에 3개월의 평가를 하고 6개월, 9개월, 12개월까지 이제 가게 되는 그런 목표 달성도 평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맞춤형 사례관리 1차 종결 평가서를 진행을 하는데 이 1차 종결 평가서는요. 앞서서 목표 달성도 평가를 3, 6, 9, 12개월에 하게 되고 1차 종결 평가서는 사실은 12개월에 평가를 하게 되는 건데요. 앞에서 단계 평가, 목표 달성도 평가에서 만약에 목표를 완전히 달성해서 내가 더 이상 사례 관리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목표 달성도 평가를 진행하지 않고 1차 종결 평가서를 진행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3개월, 6개월, 9개월 까지도 연장을 해왔고 계속해서 사업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진행을 해왔는데 12개월 차에 가서 내가 단계 평가, 그러니까 달성도 평가를 하려고 하니까 종결을 해도 되겠다. 라고 하면 12개월의 달성도 평가는 생략하시고 그때 1차 종결 평가서를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종결 평가서는 사실 종결이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부터는 실행 목표별 달성도라는 게 뜨게 되고 점수로 뜨게 되죠. 그래서 1차 종결 평가서에 이제 그동안에 제가 평가해왔던 선택적으로 평가해왔던 여러 가지 초기 평가 항목들과 실행 목표, 실행 방안들이 뜨게 되고 실행 방안 달성 여부와 실행 목표별 달성도가 뜨게 됩니다. 지금 이 케이스에서는 목표별 달성도가 2점 거의 평균적으로 2점이고 생활 환경 위기도에서만 달성과 미시행이 체크돼 있고 1점으로 떠 있는데요. 이것은 주민센터 안전 손잡이 설치 사업을 연계하려고 하였으나 이분이 저소득이 아닌 관계로 이것들을 연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분은 미시행이 돼서 아마 1점으로 목표 달성도가 체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은 1차 종결 때 의심 증상이 많이 완화되었고 제 시간에 약물 복용이 이루어지고 있고 주거 환경이 위생적으로 잘 변화돼서 상황이 호전됐기 때문에 1차 종결 때 종결을 하겠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사례관리 만족도는 시행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1차가 종결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도 호전됐고 내가 평가했던 평가 툴에서 나온 문제점들도
다 호전이 됐고 다 달성이 됐고 달성도도 2점으로 어느 정도 내가 목표했던 것에 달성이 됐을 경우에 1차 종결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종결을 한 이후에도 이게 치매 환자이다 보니까 어떤 추적을 또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적평가서 1차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평가했던 항목들, 목표와 방안, 달성 여부, 사후 관리에 어떤 시행들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고 추적 평가를 하게 됐는데 1차 추적 평가에서 사례 관리를 통해서 대상자의 환경이 개선됐고 상황이 잘 호전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잘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재개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평가 결과에서 이상이 없다라고 체크가 되면 1차 추적 평가를 끝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종 종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최종 종결 평가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동안에 초기 평가에서 쭉 해왔던 것들과 목표와 실행 방안과 실행 방안 달성 여부, 그 다음에 실행 목표별 달성도, 또 사후 관리 시행 여부에 따라서 어떤 것들이 어떻게 달성이 됐고 지금 여기서도 2점으로 거의 어느 정도 내가 요구했던 달성하려고 했던 목표에 다 달성이 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종결 평가서에서도 사례관리 재신청이 필요하지 않고 최종 종결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종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최종 종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응급사례관리 안시스 입력 예시를 보겠습니다. 집중 사례관리 단계별 서식하고 앞에 부분은 다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집중 사례관리보다는 아무래도 응급사례관리는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시기가 더 빨리 도래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긴급한 것들을 빨리빨리 해결을 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해결을 했을 때 차점으로 문제점으로 있었던 것들이 이제 다시 올라오게 되고 계획을 변경하게 되고 목표 달성도 또는 종결해서 또 다시 재평가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들이 더 많다라고 보기 때문에 앞에 집중 사례관리 단계별 서식 작성해서 안시스 예시에서는 주로 종결하는 쪽을 위주로 제가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했고 이 응급 사례관리 단계별 서식 작성에서 안시스 예시에서는 뒤에 목표 달성, 종결평가서, 만족도조사, 추적평가서, 최종 종결평가서에서 조금 더 진행을 하고 사례관리 재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업무 흐름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이 맞춤형 사례관리에는 사전 단계 1단계부터 9단계까지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1차 종결을 하는 것이 7단계에 1차 종결을 하게 됩니다. 목표 달성된 경우 12개월 시점에서 1차 종결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때가 사례관리의 종결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때 1차 종결을 하고 난 이후에 사후 관리를 실시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추적평가서와 최종 종결평가서를 작성하게 돼요. 근데 추적평가서 때 어떤 재평가가 필요하고 재개입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사례관리 재신청을 하셔야 되는 그런 단계가 도래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일단 사례관리는 1차 종결에서 사례관리는 종결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고 그 이후에는 사후 관리가 진행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는 것이 이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수월하게 사업을 이해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목표 달성도 평가서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사례관리 목표 달성도 평가서는 제가 1차 3개월, 2차 6개월, 3차 9개월, 4차 12개월 해서 12개월에는 또 1차 종결하고 같이 맞물린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여기서도 1차 종결 평가서를 이렇게 제가 초기 평가 항목 때 평가했던 것들, 실행 목표와 실행 방안, 실행 달성 여부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분은 진압력 훈련을 통해서 나아지고는 있고 또 노인보호 전문 기관에서 모두 상담을 받고 있고 정기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는 하고 있지만 말벗 서비스는 대상자가 거부해서 중단된 상태이고요. 앞에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정신행동 증상 평가에서 변경이 필요하다라는 게 실행 방안 달성 여부에 체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런 변경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실행을 계속해서
지속해야 된다라고 목표 달성도 평가에서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표 달성도 평가를 하게 되면 이렇게 초기 평가서, 계획표, 맞춤형 사례 관리, 달성도 평가서라는 것이 안시스에 뜨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계획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했으니까 이 계획을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계획을 수정하려면 지금 계획표 재작성이라는 것에 빨간 표시가 되어 있을 텐데요. 이 계획표 재작성을 누르시고 계획표를 재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달성한 것 외에 다른 정신행동 증상이라든가 다른 도구적 일상생활 동작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다른 뭐 인지기능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다른 자원 연계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계획을 수정하고 계획표를 재작성하게 되면 그 밑에 중간에 보이는 초기 평가서, 맞춤형 사례 관리 서비스 제공 계획표라는 것에 두 개가 뜨잖아요. 그 두 개가 뜨는 것처럼 뜨게 됩니다. 계획표를 재작성하시면. 그래서 사실은 1번에서 보는 밑에 있는 1번에서 제가 그 파란 색깔로 테두리는 빨갛게 해서 1차 종결 평가서를 가려놨죠. 사실은 그 달성도 평가를 1차에서 작성을 했을 때 계획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1차 종결을 하지는 않는 상태인데 안시스에는 1차 종결 평가서의 작성이 이렇게 뜨게 돼서 여러분들이 아마 1차 종결 평가서를 눌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향후 고도화 작업 때는 이것들도 어느 정도 조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게 해서 계획표를 재작성하면 이제 계획이 두 번째가 뜨게 되면서 일지 작성을 다시 하게 되고 그 이후에 달성도 평가를 또 다시 하게 되면서 이 달성도 평가를 쭉쭉 3개월, 6개월, 12개월 하다가 1차 종결 평가서를 작성할 수도 있고 또 3개월이나 6개월이 됐는데 조기 목표를 달성을 했을 때 그때는 1차 종결 평가서를 달성도 평가서를 작성하지 않고 그대로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종결 평가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작성을 하게 되는데 1차 종결 평가서입니다. 1차 종결 평가서는 이렇게 실행 목표들 달성도가 몇 점 이렇게 뜨게 되어 있죠. 평가 항목과 실행 목표와 실행 방안, 달성 여부 계속해서 똑같은 상황이 되는데 실행 목표별 달성도는 점수가 그대로 불러와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적어 넣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 목표별 달성도 보면 맨 밑에 보시면 전혀 달성하지 못하면 0점, 기대 수준 이하로 달성하면 1점, 기대한 정도의 목표 달성 2점, 기대 이상의 목표 달성이면 3점 등 목표 달성도를 본인 스스로가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달성이더라도. 그렇게 해서 종결에는 목표별 달성도가 점수화돼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 1차 종결 평가서에서 이분이 상황 호전이 돼서 종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냥 종결을 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추적 평가서를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추적평가서에서도 시행, 미시행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추적평가서에서도 이상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추적평가서 작성하고 종결을 하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추적평가서에서 이분이 이상이 없음이 아니라 요 평가 결과에서 재개입이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나왔다라고 하면 지금 사례관리 재신청이라는 것이 왼쪽 하단에 초록 색깔로 나와 있잖아요. 그 사례관리 재신청을 눌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종결평가가 결국은 사례관리의 종결이나 마찬가지고 그 이후에 추적평가나 최종 종결평가는 사후관리에 해당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라는 게 1차 종결평가서 이후 추적평가서를 작성할 때 이 사례관리 재신청이라는 이 버튼이 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추적평가서 때 재개입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사례관리를 재신청하시는 것이고 만약에 추적 때 아무 문제가 없어서 지금처럼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 나중에 추적을 하다가 최종 종결평가서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종 종결평가서를 진행을 하게 되면 뒤에 보시면 최종 종결, 상황 호전이 돼서 최종 종결이 됐다. 그러면 이때 최종 종결을 하시면 되는데요. 사례관리 재신청을 하게 되면 사례관리 신청 명단에 이분이 한 번 더 뜨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27번, 28번이 똑같은 분이 이제 뜨게 된 건데요. 만약에 중간에 제가 사례관리 재신청을 하기 전에 다른 사례관리 담당자가 사례관리 신청을 하게 되면 이분은 이제 그 위에 뜨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 사례관리 재신청을 하게 되면 이 위에 이렇게 계속해서 뜬다라는 거.
근데 향후에 이것이 조금 수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례관리 재신청을 하면 계속해서 뜨고, 우리가 향후 이런 치매 관리, 맞춤형 사례 관리를 정말 몇 년이 누적돼서 가게 되다 보면 이분들이 정말 종결을 한 사람인지, 아니면 사후 관리를 한 사람인지, 아니면 재신청을 해서 두 번째 하는 사람인지를 보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아마 나중에 고도화 작업 때 조금 더 고려하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맞춤형 사례 관리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